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휘하 검사를 통해 야당의 여권 정치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과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권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조차 의심을 키우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본부 한나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쟁점들과 드러난 사실, 앞으로 더 규명돼야 할 것들을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확진자 수로는 최대를 기록한 코로나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뭐 10시 했다, 9시 했다. 9시 했다, 10시 했다. 이거 뭐 거의 장난이죠.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코로나 확진자 수가 9주째 네 자릿수입니다. 어제부터 일부 완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어제 발생한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모두 1,597명으로 63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월요일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수치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서울이 47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474명 등 수도권 비율이 66%를 넘었습니다. 또 경남과 충남 등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학기 개학과 동시에 학교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는 분위기죠. 거리 두기 자체는 완화가 됐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4주간의 새로운 거리 두기 기간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재차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방역의 긴장감이 낮아지고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할 경우 발생 규모를 통제하면서 예방접종 속도를 높여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목표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앞으로 4주가 말 그대로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제부터 새 거리 두기가 적용됐어요. 시민들 일상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약 9개월 만에 수도권 지역 식당과 카페에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졌죠. 지난주만 해도 밤 9시면 번화가 거리가 한산하고 또 가게마다 통통 비었었는데 1시간 늘어난 영업시간 덕분에 손님이 남아있는 가게도 제법 눈에 띄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6명의 손님을 받아봤다라며 숨통이 트였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자영업자들도 있었고요. 손님들도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건 오랜만이라면서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 미소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완화된 거리 두기를 환영하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안심하기 이르다라는 우려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거리 두기가 완화로 감염 확산 사태가 더 심각해질까 이전과 같이 조심하는 분위기도 일겼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 곳곳에서는 때 아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백신 접종 확인서를 요구하니까 일부 손님들이 증명서를 보는 방법을 모른다 이러면서 서로 입씨름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건데요. 손님들에게 방역 수칙을 설명하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해야 해서 일부 상인들 사이에서는 변한 것은 없고 절차만 늘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일일이 접종 여부를 물어야 하는 상인들도 또 이를 증명해야만 하는 손님들도 양측 모두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동안 고강도 방역 조치에 고심이 가장 깊었던 건 아마 자영업자들일 겁니다. 자영업자들한테 이번 조치 완화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현장에서 이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이 매출이 더 오를까 기대감을 표하는 상인들이 있는 반면에 이 체감 효과는 없다라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부터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시행됐는데 좀 체감이 어떠실까요? 네, 오늘부터 1시간 완화가 되어서 좀 기대를 했는데요.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고요. 젊은 층들이 대부분 2차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서 실효성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인원을 대폭적으로 완화해 주지 않으면은 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죠. 백신 인센티브, 그러니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에만 한해서 인원수를 늘린 거라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접종 2차까지 마쳤을 경우에만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는데 이제 막 1차 접종을 마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인센티브 적용 전후가 별 차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또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1시간 늘리는 것과 이 접종자에 한해서 모임 가능 인원을 확대하는 건 별 소용이 없다면서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을 모두 철폐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10시가 아닙니다. 뭐 식당 카페 안에서 10시 했다, 9시 했다. 9시 했다, 10시 했다. 이거 뭐 거의 장난이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백신 인센티브로 확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생산 활동을 하시는 연령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거는 환영할 일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인원 제한이든 영업시간이든 두 가지가 다 철폐가 돼야지 정상적인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장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발 장사할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달라. 그게 자영업자들의 요구입니다. 장사할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달라. 그동안의 고통이 참 느껴지는 말이네요. 네, 오랜 기간 한계 상황을 견뎌왔던 자영업자들은 한 달간만 더 참아달라라는 정부의 당부가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이 짧고 굵게를 약속했던 고강도 거리두기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만 깊어가는데요. 확산세를 잡아야 하는 방역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이번 접종 인센티브가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예, 일부 전문가들은요, 보여주기식 방역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는데 특정 시간 이후에 바이러스 양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영업 제한 시간을 바꿔온 것이 문제다, 이러면서 아직 백신 접종 완료자가 전체 국민 가운데 30%대 그치는 상태인데 고령자와 의료진 또 사회 필수 요원이 대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도 어렵다, 이런 말들도 내놨습니다. 어제가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까 이제 보도도 보셨겠지만 역시 자영업자들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2030 세대가 회식도 많이 하고 저녁 약속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 60% 정도가 1차 접종은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접종을 마친 국민이 한 30% 정도, 2차 접종을 마치고 한 이제 2주 뒤에 이제 이렇게 회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2030은 그 1차 접종률도 낮을 뿐더러 2차까지 마친 지금 2030 아마 거의 없다고, 필수 요원 아니면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다. 어차피 5060들은 저녁에 약속하거나 회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2030, 40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없다.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 보여주기식이라는 거는 영업시간을 10시로 했다, 9시로 했다, 다시 10시로 했다. 그다음에 그 받을 수 있는 인원을 4명으로 했다, 2명으로 했다, 4명으로 했다, 6명으로 했다, 이렇게 바꾸긴 하는데 계속 이번에도 이제 그 야당에서도 한번 문제 제기했습니다만 그럼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느냐 하는데 정부가 데이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지금 QR코드로 다 찍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데이터 이미 포집은 다 돼 있고 분석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한 건가? 그리고 10시에서 9시로 늦추고 4명에서 2명 늦출 때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사실은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감염률이 높고 또 식사하는데 뭐 4명, 6명 받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수긍할 텐데 그거 없이 그냥 정부의 일방 조치로 우리가 피해를 당하는 거 아니냐,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효성도 없다, 그리고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지금 비판과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정부는 방역적
방역적 긴장감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해서 이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라는 용어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좀 의미가 와닿기는 합니다만은 방역당국은 오늘 이와 관련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국민 상당수가 일상 속 코로나 전환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일상 속 코로나로의 어떤 방역 전략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73.3%가 전환해야 된다라고 답변해 줬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코로나 전환은 국민의 70% 이상이 2차 접종이 완료되면 적용하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그 의견은 52.4%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2차 접종을 마치는 시점이라면 정부 목표나 스케줄대로 하면 11월쯤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언급하면서 이에 맞춘 정부의 준비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이 예방접종률을 언급한 부분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1차 접종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서며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률이 70%에 다가가고 있고 접종 완료율도 40%를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접종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에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접종 속도,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접종률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볼 수 있는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 기준 한국의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자가 세계 1위였다면서 백신 접종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 왜곡이라며 지적했는데요. 백신 접종자 순위는 집계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특정 시기에 한국이 1위였던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면서 주요 국가들은 이미 우리보다 접종률이 높다고도 했고요. 이 초기 백신 확보에 실패하면서 접종 자체가 늦었고 잦은 수급 차질로 이 접종 계획이 여러 차례 바뀐 걸 감안할 때 국내 접종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문 대통령의 설명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꼭 논란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 국민들의 1차 접종률이 70%에 육박하고 있고 2차도 지금 40%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만큼 접종률이 굉장히 빠르다는 취지의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최근처럼 국민들의 기본권이 많이 제약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 또는 영업 활동의 자유라든가 집회의 자유 같이 기본권이 정말 많이 제약되고 있잖아요. 네. 경험해 보지 않은 어떤 제한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한 것이지만 빨리 회복되는 게 맞고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셔서 2차 접종률 70%가 넘어서면 좀 단계적으로 거리두기도 완화할 뿐더러 일상으로 회복이 지속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을 뜨겁게 달고 있는 윤석열 후보 측의 고발 사주 의혹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작년 총선이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 이분에게 고발장을 전달해서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검찰총장이 지시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자리, 지시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거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검찰권의 사유와 낙오 평가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음모와 주장만이 난무하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이거 완전히 코미디 같은 상황을 뉴스버스 다 까십시오. 장난치지 말고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정치인들 분명히 사과해야 될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손준성, 김웅 그리고 미래통합당으로 흐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것이고 어제 오늘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갖고 자신의 의견을 냈고요. 또 윤 후보 측은 어제 법사위에서 뉴스버스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의문점도 제기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여야가 거친 설전을 이어갔는데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웅 의원이 문제가 된 고발장을 내가 썼다 이렇게 말한 녹취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검찰이 고발장을 직접 써서 고발을 사주했다. 이런 논리 자체가 완전히 부정되는 셈이기도 한데 이 우선 장제원 의원이 공개한 대목부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스버스에서 김웅 의원과 9월 1일 날 통화를 했지만 보시죠. 9월 1일 날 최초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 기록은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의도로 김웅 의원은 고발장은 자신이 만들었다. 손준성에게는 법리에 맞는지 한번 물어봤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최초의 녹취. 이거 왜 보도 안 하죠? 뉴스버스는 왜 이거 보도 안 하고 싹둑 자르고 다음 날 유도신문 해가지고 김웅 의원의 기억이 좀 부족한 거를 틈타가지고 이렇게 왜곡, 날조, 공작 보도를 하는 것이죠? 뭐가 두려워가지고 도대체 뉴스버스는 뭐가 두려워가지고 김웅 의원의 최초 통화 녹취록을 공개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찌라시라는 겁니다. 이래서 공작이라는 겁니다. 뉴스버스 다 까십시오. 장난치지 말고.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정치인들 분명히 사과해야 될 겁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2의 김대엽 사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들으신 대로 김웅 의원이 해당 의혹을 맨 처음 보도한 매체와 9월 1일에 통화를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고발장은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죠. 장제원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뉴스버스 기자는 윤석열 총장에게 요청을 받고 그러신 거냐 이렇게 물었고 김웅 의원은 아니다. 윤 총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또 김 의원은 검찰 쪽에 제가 받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준성이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제가 만들었다. 이렇게 또 답을 하거든요. 이 때문에 이번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가 김웅 의원의 이런 발언이 담긴 통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이런 주장이 야권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언론과 김 의원의 통화는 지난 1일과 2일 두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뉴스버스는 어제 오전에 이 중 2일, 그러니까 두 번째 녹취만 공개를 했고 김웅 의원의 발언 중 김건희 씨 건의 경우 윤 후보 쪽이 문제 삼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를 했죠. 그런데 녹취록 전문을 보면 김 의원의 발언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웅 의원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내가 직접 썼다.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매체가 고발 사주 의혹에 힘을 더하는 추측성 발언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김웅 의원이 내가 직접 썼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을 뉴스버스가 의도적으로 빼놓고 보도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매체가 윤 후보 측이 고발을 사주한 상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만 선택적으로 보도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정치 공작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야권의 주장 조금 더 들어보시죠. 결국 저것 때문에 이해창 후보가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낙선한 이후에 수사를 해보니까 저희 전부 허위예요. 정치 공작이었던 거죠. 민주당의 정치 공작 DNA는 저 때부터 나온 거예요. 당사자들 다 부인하고 있어요. 검찰로부터 받은 게 아니다. 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내로남불, 뭐 묻은 개가 겨가 묻지도 않은 개한테 비난하고 힐난하는 꼴입니다, 이거. 고발된 사실도 없고
실제로 고발과 관련돼서 뭐 문제된 사실관계 확인된 것도 없습니다. 또 사주라고 하는데 사주에 사자도 안 보입니다. 단순히 뭐 무슨 그 텔레그램 사진 자료 몇 개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실체도 없고 단순히 음모와 주장만이 난무하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김웅 의원도 어제 저희 TV조선과의 통화를 통해서 뉴스버스에 보도된 기자와의 통화 녹취를 보면 나는 일관되게 기억이 안 난다는 사실을 유지했다면서 기자가 먼저 김건희 씨에 대해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검찰 문제라거나 이 검찰 측 입장에서 들어왔던 것 같다라고 했을 뿐인데 해당 기사는 그 대목을 제목으로 뽑더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두 자신들이 유리한 것만 뽑아내 주장을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고발장은 내가 만들었다면서 윤 후보와는 무관하다고 했는데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네, 또 김 의원은 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뉴스버스가 자신이 한 말을 짜깁기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 대잔치라면서 처음 인터뷰 기사가 완전 왜곡돼서 나갔다라고도 했습니다. 고발장을 내가 썼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것을 당에 전달한 것도 기억이 안 난다면서 이 뉴스버스 측에 기사를 바꿔달라고라고도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뉴스버스 측도 뭐가 한 말이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취재 기자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웅 의원이요. 고발장을 내가 만들었다. 검찰 쪽에서 받은 건 아니다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날 밤 9시 반에 먼저 제가 김웅 의원에게 전화를 했고 네, 인터뷰에 나왔다시피 김웅 의원이 그때 당시에 대구에서 서울로 기차 타고 올라오시는 길이었고요. 뭐 술도 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죠? 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무조건 다 아니다. 다 아니다. 자, 이런 분위기로 이제 대답을 하다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저희는 추가로 당연히 다시 추가로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두 번째 녹취를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전부 올려놨는데 처음에 저희가 통화 시작을 할 때 김웅 의원이 어제 잘 못 들었다. 다시 뭐라고요?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터뷰를 다시 한 겁니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후보와 1시간가량 독대를 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윤 후보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 후보가 결백을 자신했다는 건데 이 윤 후보 측 입장과 함께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을 고립화시켜가지고 일군의 그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을 해가면서 수사 사건들을 처리해 나간 것 자체가 그게 정치 공작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상시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니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거 보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은 굳이 다른 사람 통해서 고발을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고발할 필요가 있다면 직접 고발을 했었고 윤석열은 필요하면 직접 고소한다. 윤 총장이야 뭐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괄적으로 이야기했고요. 본인은 한 점 뭐 이렇게 뭐 그 떳떳하다, 부끄러운 게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근데 뭐 윤 총장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게 좀 양식 같은 경우에도 이 검사가 쓴 고발장은 아닌 것 같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깔끔하게 정리된 형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검찰에서 만든 문건인지는 좀 불확실하다는 취지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반면에 어제 민주당은요, 고발 사주의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와 또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처음으로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가까운 사이라면서 윤 후보 연루 가능성까지 내비친 겁니다.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죠.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의 수족이나 다름이 없고 총장이 지시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과 과거 범정까지를 포함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말 그대로 직할 최고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담당관 사이에는 그 이상의 관계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하고 장관하고 짝짝꿍이 돼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든 의혹을 부풀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뉴스버스 측과 김웅 의원이 통화를 2번을 했는데 김 의원과 윤 후보 측에서는 뉴스버스 측이 자신들의 보도 취지에 유리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보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뉴스버스 측은 2번 통화한 건 맞지만 사실상 2번째 통화가 사실상의 다시 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굳이 첫 번째 인터뷰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한때 검찰 수사 관련해서 선택적 정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선택적 보도 논란인데 우선 그 김웅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그 타당성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거 2가지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관계 없다. 둘째, 최광욱 고발장은 내가 썼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팩트예요. 그래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팩트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쓰게 되면은 아마 그 보도를 뭐 하려는 방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사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뭐 2차로 처음부터 다시 했기 때문에 어제 1차 인터뷰는 안 썼다 하는 거는 그렇게 별로 설득력 있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조금 이제 크게 요 한번 그 사건 대지는 사태를 한번 보죠.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네. 4가지 단어 가운데 의혹은 있죠. 지금 뭐 의혹이 커져가지고 지난 주말부터 이게 완전히 이제 정치 쟁점화됐으니까. 근데 고발은 있었나요? 고발은 없죠. 물론 이제 4개월 뒤에 최강욱 의원 고발한 건 있지만 뭐 김웅 그 의원은 뭐 이거하고는 관련 없다는 거고 또 그 고발 사건은 실제로 수사가 돼서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타당한 고발입니다. 사주가 있었나? 일단 그 손준성 검사는 본인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 만약에 탄핵하려고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지금 뭐 감찰 내지 수사하고 있으니까 하면 되고 다만 김웅 그 의원은 조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가 좀 의혹이 있을 수는 있다. 이 대목은 이제 더 따져봐야 되겠죠. 맨 앞에 가서 그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지금 관련이 있나? 현재까지 나온 증거는 보도를 포함해서 어떤 것도 윤석열과의 직접적인 고리가 없어요. 그냥 손준성 측근 검사가 관련돼 있으니까 이거는 윤석열이 지시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발 사주 미수가 된 건지 아니면 고발 사주 호소를 하고 있는 건지 어쨌든 조금 뭐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새로운 팩트가 나오지 않으면은 또 이제 지금 완전히 이제 국회로 가고 정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정쟁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네, 이 공개된 고발장을 과연 누가 만들었는지 또 그 과정에 윤석열 후보가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또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지금 이 내용이 세상에 나타난 이유는 도대체 뭔지 풀어봐야 할 대목들이 하나둘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논란이 뜨거워지니까 김웅 의원도 다수의 언론사와 순차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터뷰마다 조금씩 말의 뉘앙스가 달라서 과연 김웅 의원이 주장하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뭐냐. 이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예,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쟁점으로 나눠서 김웅 의원의 해명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고발장은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어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고발장은 윤 전 총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제가 그것을 만들었을 텐데 이런 말을 하거나 또 검찰 쪽에서 제가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발장을 썼다 아니면은 내가 만들었을 텐데 이런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고발장을 내가 썼는지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최광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에 대해서는 내가 초안을 잡아준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희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 공개된 고발장에 대해서 내 스타일과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당 측에 최광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 초안을 잡아준 것은 맞지만
하지만 공개된 고발장을 확인했더니 자신이 평소 쓰는 방식과는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반면 중앙일보에는 최강욱 의원 고발장은 내가 만들었고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이 포함된 고발장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사실상 3일과 8일의 그 고발장 주체가 다르다는 점도 부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장을 전달받았는지 여부도 가려져야 할 쟁점 중 하나인데요. 노컷뉴스에는 그때 손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전달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선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뉴스버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내가 손 검사에게 받아서 보낸 것이겠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또 저희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는 손준성 검사와 통화 같은 걸 하면서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 등을 물어봤을 수는 있지만 전혀 기억나는 게 없다면서 검찰 측에 이런 사안을 검토해보라고 말할 만한 사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김웅 의원이 당시 미래통합당의 누구에게 이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그 여부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일단 당의 실무자에게 자료입니다라고 하면서 다 건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시 내가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버스에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안다. 즉 짐작이 간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간 윤석열 후보 측이 김웅 의원의 입장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던 발언도 들어보시죠.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없다. 이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뭐 거짓이라고까지 제가 의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통상적인 상식으로 가지고 본다면 김웅 의원님 말씀은 조금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정도 표현하겠습니다. 뉴스버스에서는 김웅 의원의 입장이 자꾸 바뀌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김웅 의원의 해명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지금 보도한 대로 김웅 의원이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명확하게 뭘 설명하고 있는지 도대체 더 혼란만 가중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아까 우리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에 대해서 혹시 반박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김웅 의원이 굉장히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해요. 너무 완벽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유냐면 모든 제보 내용은 당에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에 만약에 제가 받았다면 다 전달했다라는 것이고 다만 누구한테 받았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그 내용인지는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나는 여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실제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과 김건희 씨가 관련된 것이 왜 고발장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또한 고발장은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내가 작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한테 물어보라는 것은 결국에는 손준성 검사나 윤석열 전 총장한테 물어볼 것이지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이런 취지입니다. 결론은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또 나는 거짓말한 게 없다. 왜? 나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다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손준성 검사나 검찰한테 물어보라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자신은 완벽하게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손준성 검사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본인도 본인 알아서 해명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관여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라는 취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녹취록 공방과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이 자꾸 이제 뭐 이 녹취록이 잘못됐다. 왜 1차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1차 녹취록은 실은 이 사건 고발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 있지 않습니까? 김웅 의원이 1차 녹취록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최강욱에 대한 고발건은 내가 쓴 것 같은데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발건은 최강욱 의원과 MBC와 뉴스타파 기자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발장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고발장이기 때문에 4월 3일자 고발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왜곡된 게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김대엽 공방을 하는데 저는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김대엽 공방을 하는 건 적절을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결과적으로 이해창 전 총재가 2번이나 대통령 후보에서 떨어졌거든요. 왜 그러느냐?
두 자녀가 두 분 다 아들이 2명 다 군대를 안 갔어요. 근데 그게 최종 미달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거죠. 170이 넘는 아들이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최종 미달로. 그런 지나간 측면에서 일이니까 그냥 지나간 간단히. 일이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웅 의원이 말을 하지 않고 손준성 검사가 말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전 총장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다만 검찰 권력이 개인적으로 야당과 협조해서 마치 고발장이 가고 그게 접수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이런 측면에서 검찰의 어떤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김웅 의원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들어온 관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웅 의원실에서 오늘 공지를 했는데요. 김웅 의원이 8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오후 9시 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이 할 얘기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그런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가 봅니다. 자, 계속해 주시죠. 예, 이 윤석열 캠프 측의 반응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윤석열 캠프 측은 어제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법력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무려 10가지의 반박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버스 보도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음해성 보도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발장을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투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시민단체나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반박도 내놨고요. 고발 시점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자로 김건희 씨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이 함께 들어간 부분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 고발장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이 됐다는 게 지난해 4월 3일인데 이것은 이 건에 대해서는 MBC의 채널A 사건 보도 나흘 뒤였고요. 당시에는 MBC는 물론이고 다른 언론들도 한 검사장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캠프에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열쇠를 쥔 김웅 의원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면 할수록 윤석열 후보 측에 대한 공세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고발 사주 의혹이 대선 전국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윤 후보 측은 정치 공작이다 이러면서 맞서고 있지만 이미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대선 주자들까지 윤 후보의 의혹을 겨냥해서 총공세를 펼치는 분위기입니다. 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이들 3명이 공모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공모 공동정범 관계. 송 대표가 변호사라서 형법 용어를 쓴 듯합니다. 네, 자주 이런 워딩들을 쓰곤 네, 하는데 이 공모 공동정범 이 이론은요. 2명 이상의 사람이 공모한 가운데 그 일부가 공모에 따라서 범죄를 실행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실행 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쳐서 처벌을 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송 대표는 고발장 작성과 관련해서 윤 후보가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사후적으로라도 보고가 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이런 전제를 내놓고 또 고발 사주 의혹에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손 검사와 김웅 의원 외에 윤 전 총장까지 공범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하는 가운데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그야말로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는 아예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고발 사주 의혹의 몸통은 다름 아닌 윤석열이다라고 지목을 합니다. 이번 의혹에 본인 입맛에 따라서 수사를 사유화하고 기소를 정치화해온 윤석열식 공작 정치 민낯이 드러난 셈이라면서 수사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던 지론대로 윤석열식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야당 대선 후보라는 특별한 의상을 내려놓고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면서 즉각 대선 후보직 사퇴와 국민 사과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입장을 밝혔죠. 네, 이재명 후보 역시 윤석열 후보가 적폐청산 의지를 가진 정의로운 검사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일로 다시 봤다는 입장이죠. 이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진실이 아니길 바라긴 하지만 본인이 적폐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한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아니길 바라고요. 근데 이게 방임이라도 했다든지 알고도 방치했다든지 한다면 이거는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국정농단 그 자체이고 본인이 청산돼야 될 적폐 세력 자체다.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김남국, 이재정 의원도 이 윤 후보의 관여가 합리적으로 의심된다. 역대 이런 대선 후보가 어디 있었겠느냐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지금 이걸 전달했다라고 하는 손준성 검사가 가지고 있는 직무나 직책이 검찰총장의 귀와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핵심 측근 중에 측근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관여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 모르게 또는 윤석열 총장을 아예 배제한 채로 이렇게 했다는 건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1야당의 그 후보자와 관계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국면 자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대변되는 검찰의 강력한 저항, 검찰개혁 앞에 있었고 또 그것이 총선이라는 중차대 정치적인 어떤 격변기와도 또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역대 이런 대선 후보가 어디 있었습니까? 본인과 본인 가족을 둘러싸서 조직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정작 본인을 위해서 검찰이라는 그 큰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의 정말 운명, 그러니까 개혁의 마지막 기회를 막아나서는데 활용했다는 것이 정말 참담합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만큼 과잉 충성으로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의원이 진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검찰 차원의 진상조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공수처로 가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기억이 안 난다는 김웅 의원의 해명과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기억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을 미루거나 사건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상황이라면서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도요,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해명과 대처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슷한 맥락입니다. 정말 떳떳하면 김웅 의원도 그렇고 손준성 검사도 그렇고 지금보다는 좀 더 당당하게 해명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느냐 이런 건데 이제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오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의혹이 터진 직후에 왜 이 두 사람이 바로 해명을 내놓지 않고 하루 이틀 침묵을 지켰느냐 이 부분인 거죠. 물론 이제 내일 김웅 의원이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의 해명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우상호 의원은 본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 당시에 긴급 기자회견까지 거론하면서 나는 의혹이 터졌을 때 바로 달려와서 억울함을 표했었는데 손 검사와 김 의원은 애매한 해명만 하고 사라진 상황이었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자들이 잠적하는 것은 아무래도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숨는 경우가 많다 이런 주장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요, 민주당을 향해서 역공에 나섰는데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에서는 윤 후보를 다음 달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내놨었죠. 이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만약 그렇다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배후에 있던 걸로 상식적으로 추정이 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까지 맞받았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무작정장 정치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작 국정조사를 해야 될 것은 세종시 특공 사태, LH 사태 거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수없이 요구하는데 이런 방구도 안 했던 사람들이 민생 문제는 내팽개치고 정치 공세하는 정치 공작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라면 김경수의 배후에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추정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정인 채택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에서는 김웅 의원이나 손준성 검사가 기자회견 같은 거 왜 하지 않고 숨기만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내일 김웅 의원이 마침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김웅 의원이 나와서 어떤 부분을 해명해야 할까요? 우선 본인을 위해서나 유승민 대선 후보를 위해서나 국민의힘 당을 위해서나 정치권 전체를 위해서나 굉장히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내일 9시 30분에
우리 김웅 의원이 어떤 얘기하는지 잘 지켜보겠고 지금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한 4-5개 있죠. 첫째, 가장 이번 그 보도에서 이번 의혹에서 핵심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보냈다는 고발장 그게 사실인지 실제로 손준성 검사와 어떤 그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걸 우선 명확하게 밝혀야 되겠죠. 둘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돼 있는지 본인이 아는 선에서 그거 명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세 번째,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논란이 되는 고발장이 4월 3일께 있고 4월 8일께 있는데 4월 8일 그 고발장은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건데 김웅 의원이 한 차례 뉴스버스와 인터뷰에서 그 고발장은 내가 썼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진짜 썼는지 안 썼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발장, 그럼 4월 3일 고발장, 그게 지금 그것도 본인이 쓴 건지 아니면은 그거를 뭐 송 검사나 외부로부터 받았는지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뉴스버스와 어떤 경위로 인터뷰해서 2차례 인터뷰에서 왜 그런 답변들을 했는지 그때 당시는 조금 뭐 경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선거 기간이었고 대구에 갔다 술을 많이 먹고 통화를 해서 정신이 없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로 지금 9월 1일, 2일 통화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해서 얘기할 시간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면은 우리가 이 사건을 진짜 의혹을 갖고 수사를 해야 될 사건인지 아니면 좀 무리한 보도에 따른 정쟁에 불과했다 이렇게 판단할지 중요한 내일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손 검사는 많은 우리 국민이 기억하지만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이제 징계를 받을 때 법관 사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당시에 또 감찰받았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앞에 나서기가 매우 꺼려지는 측면도 있기도 하고 또 현직 검사가 나서서 기자회견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적절치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분명히 입장은 밝혔죠. 2번에 걸쳐서 나는 그런 짓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하는 감찰 혹시 또 수사가 이어진다면 거기서 명확하게 본인이 아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김웅 의원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 의원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네. 혹시 덧붙일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실제 이제 뭐 검사에게서 뭐 자신의 뭐 동기로서 굉장히 친한 검사였는데 검사에게서 야당 후보가 이걸 받아서 어떤 고발장을 받아서 어떤 취지로 받아서 이거 하려고 했는지 저는 이게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공정성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네, 절대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밝혀야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김웅 의원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고발장이 맞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전달했는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용됐는지까지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뭐 속 시원하게 밝히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의 어떤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 사건이 좀 해결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김웅 의원의 핸드폰과 손 검사의 핸드폰이 공개되어야지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김웅 의원의 핸드폰은 이미 교체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손 검사의 핸드폰마저 뭐 만약에 교체됐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이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을 밝히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의 입장에서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홍준표 후보도 같은 당이지만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 내용을 보니 이 총장의 묵시적 지시 없이 그게 가능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는데요. 자칫하면 당도 말려들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관련 당사자들은 더 이상 당에 누를 끼치지 말고 수습 절차로 들어가라며 당이 입을 상처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공격에 당이 쑥대밭이 될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하태경 후보는 모처럼 호재를 만난 민주당이 검찰과 야당이 내통했다라는 프레임을 짜고 폭격을 퍼붓고 있다라면서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은 물론 당에도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후보가 사실이라면이라는 이 단서를 달고
민주당이랑 똑같은 스탠스로 내부 공격에 몰두하는 것은 섣부르고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홍준표 후보를 겨냥한 걸로 보여요. 네, 이번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원희룡 후보 역시 중요한 건 원팀의 화합 정신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넘어서는 공격이나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묵시적 지시 없이 가능했겠냐, 대국민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그 내부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각종 네거티브 공세에 나서게 됐을 경우에 국민들의 판단이 어떨지는 우리 옆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례를 통해서 잘 지켜볼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낙연 갔어요. 후보가 아마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적지 않은 네거티브 공세를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있게 되는 경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죠. 네. 아마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이번 사건을 놓고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시각과 의견들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가령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공세를 취하는 그런 입장인 반면에 하태경 후보는 내부에서는 좀 자제하자, 이렇게 좀 정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입장인데요. 실제 이게 네거티브 공세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후보처럼 지지율이 오르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검증의 잣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팩트 위주로 공격을 해야지, 팩트를 벗어나서 어떤 추측성 공격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낙연 후보처럼 다시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 위기감이 커지면 결집이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의혹과 관련된 고발장이 좀 이상하다면서 윤석열 청부고발 4주 의혹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실명이 나와야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데 4월 3일 당시는 한동훈의 실명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당시는 윤석열 총장이 하던 수사도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모두 총선 이후로 연기한 상태였는데 총선 전에 신속히 수사를 해달라? 고소장이 접수되고 단 열흘 안에 수사가 시작된다는 것도 황당하다고 했는데요.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 발행인이 김어준의 라디오에 나와 인터뷰한 것에도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논란 당사자들의 공방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살펴본 듯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기자 입장에서 또 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풀려야 할 의문점, 그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먼저 어제 공개된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부터 살펴보면요. 문제가 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그리고 또 페이스북 캡처 등이 전달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메시지마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가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만약 손 검사가 직접 작성을 했고 또 이거를 야당에 넘겼다면 야당 지금 여권의 주장대로 정치 개입 논란, 그거 피하기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손 검사가 고발장을 직접 써서 건넸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 문구는 뉴스버스의 보도대로 아직 정황일 뿐이고 손 검사를 작성자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통해 고발장 원본 파일의 문서 정보 등을 확인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손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손 검사도 어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손준성 보냄이란 기록이 있으니 직접 작성은 하지 않았더라도 손 검사를 거쳐간 것은 맞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기능상 첫 작성자가 보낸 파일을 받은 사람이 제2의 인물에게, 그리고 이 제2의 인물이 또 제3의 인물에게 보내더라도 누가 최초에 작성했다, 이 문구는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제3의 인물이 하나 내지 여럿 끼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반면 윤석열 캠프에서는 아예 손준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도용됐을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 여당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증거 자료로 제시됐던 그 텔레그램 화면 캡처방도 보면 손준성 보냄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 국민 모두가 검찰이 총선 직전에 선거에 개입하고 검찰권을 사유화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뭔가 보호하기 위해서 고발을 사주했다라는 의심을 들게 한단 말이에요. 권의 어떤 정치 공작이라면 손준성 보냄 뭐 이런 것들도 다 조작을 할 수 있다. 김경진 변호사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뭐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여당은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들어서 직접 전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김웅 의원은 앞서 뉴스버스 측과의 통화에서 고발장 작성 주체가 손 검사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맞는지 손 검사에게 한번 물어봤을 수는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당시 야당, 특히 야당의 후보로 이제 막 나섰던 김웅 의원에게 고발을 해달라고 할 필요 자체가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게다가 실제 고발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여야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국민의힘에서 시작한 분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왜 중간에 커넥터 역할을 김웅 의원에게 했을까라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김웅 의원은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해당 지목받은 이 손준성 정책관과 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를 통해서 이 당 측에 전달하는 게 가장 손쉬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무엇보다 핵심적인 의문은 만약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했다면 그것이 윤 전 총장의 지시였을까 이 대목입니다. 그렇죠. 여당은 손 검사가 맡고 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이 자리가 검찰총장의 오른팔에 있는 그런 아주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윤 후보와의 연관성이 없을 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당시 손 검사의 지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선 조직 체계상 검찰총장이 아닌 이 대검 차장검사 직속인데다가 이 윤 후보가 원했던 인물도 아니라면서 이 손 검사와의 선을 긋고 있는 반면에 이 추 전 장관은 어제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눈과 귀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당시 정책관을 교체하려고 하자 윤 후보가 강력 반발했었다는 사실까지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 전임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 유임을 강하게 원했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그 전임자의 유임을 안 시키고 굳이 지금 손준성 정책관으로 지금 바꾼 것이고. 당연히 유임 의견이 있었고요. 당연히 대변인은 입이고요. 수사정보정책관은 눈과 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수족을 왜 다 자르느냐라고 강력한 반발을 했었고요.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과 과거 범정까지를 포함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말 그대로 직할 최고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서 포위조로 갔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손준성 당시 정책기획관입니다. 그리고 거기 반부패 수장, 공공수사부장 다 이성윤 라인, 추미애 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가 손 검사를 대단히 가깝게 활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당에선 아니다. 손 검사는 추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라인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윤 캠프 측에서도 지난해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면서 여권과 추 전 장관의 정치 공작 가능성을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어제 윤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번 일을 여권과 추 전 장관발 정치 공작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권에선 이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인 김어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영화 무관도와 신세계 등을 언급하며 윤 후보 측을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에 윤석열 캠프는 희대 정치 공작이라며 고발이 필요했다면 정치 신인 김웅 당시 후보가 아니라 법률 지원 책임자에게 바로 전달했을 것이며 최초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고발장에 윤석열 총장의 지시라는 어떤 증거도 없으니 이는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게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이라는 대목입니다. 그럼 송 검사가 추미애 후보가 예전에 검찰에 침투시켜둔 스파이라는 건가요? 그럼 무관도 아닙니까? 우리 영화는 신세계, 미국 영화는 디파티드, 그런 스토리라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인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시나리오 작가 뉴스공장에서 스카우트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까 들으셨던 대로 국회 상임위에 나와서 윤석열 후보와 그다음에 송 검사의 관계를 계속 굉장히 밀접한 관계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짧은 질문이지만 세 개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윤 총장하고 송 검사 관계, 송 검사하고 김웅 의원 관계, 그다음에 박 장관 얘기 짧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애초에 송 검사가 정책관 임명될 당시에는 그 윤 총장 측근은 아니었던 건 맞습니다. 추미애 장관 임명했죠. 그런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렇지만 손준성 검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 일을 똑부러지게 할 뿐만 아니라 상사가 어떤 지시 관련 없이 옳지 않은 건 안 한다는 게 공통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평가가 그렇고 그건 나중에 이제 수사 받아보면 알겠죠. 둘째, 그러면 이제 손 검사하고 김웅 검사가 의원이 왜 이렇게 소통했냐? 두 사람이 연수원 29기예요. 그리고 29기 중에 드물게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다음에 남부지검에서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 정도면 굉장히 친합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 29개 선두주자였고 법률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뭔가 김웅 그 의원이 뭔가를 작업을 하다가 법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아마 그 송 검사한테 전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야.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그게 맞다면은 뭐 여러 가지 사진이나 기사나 우리가 저나 이승우 변호사가 뭐 평소에 이렇게 주고받는 것처럼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아무것도 없는 관계에서 손준성, 김웅이 탄생한 게 아니라 그런 그 오래된 그 사연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소통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박범계 장관이 가장 중요한데 어제 박 장관께서 그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마치 이 사건이 확정된 사건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상당한 의심이 합리적이다. 검찰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는 이게 무슨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여당 의원이 나와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여당 의원이시잖아요. 여당 의원이기도 하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우리 법무부 장관이라면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건에 대한 공정성을 지켜야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라인에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여당 현역 의원인 박범계 장관, 여당 현역 의원인 전해철 행안부 장관, 그리고 여당 출신인 김부겸 전 총리, 그다음에 그 조혜주 선관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그다음에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다 지금 여당 소속이고 선거법 위반으로 청와대 상황실장이 지금 당적을 가질 수가 있나요? 아니 그분은 왜 그러냐면은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런 분이 그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하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분과 함께 이번 내년 대선이 굉장히 그 공정하게 관리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좀 더 지켜보시죠. 아직 그래서 벌어진 지켜보려고 아니니까. 했는데 네, 박범계 장관께서 어제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역시 이번 선거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선거 중립성이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굉장히 엄중한 그 의문을 다시 한번 어제 박 장관이 던져준 겁니다. 네, 이 사건에 있어서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더 있습니다. 먼저 김웅 의원은 왜 고발장을 전달한 이후에 확인하시면 방폭파라는 메시지를 보냈을까 하는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김 의원은 자료를 전달하고 3분 뒤에 텔레그램 기능을 통해서 당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관계자가 인쇄하고 방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페이스북 증거물은 어느 것을 첨부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러자 김 의원은 페북이 좋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뉴스버스는 김 의원이 문제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문제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증거 인멸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김 의원은 뉴스버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자료를 받았으면 대화방에다가 남기는 것은 혹시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고 별로 안 좋지 않으냐 이러면서 다른 경우에도 전달을 하면 일단은 다 지우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당에 뭘 보내면서 폭파하라, 지시하라 그런 식으로 일은 해본 적은 없다 이러면서 그럴 위치가 아니었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에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고발을 한 고발장과 판박이라는 KBS의 보도도 여러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8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고발장은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것으로 이 총 8장짜리이고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니 처벌을 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넉 달 뒤인 지난해 8월 이 최강욱 의원을 실제로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의 지위 등이 피고발인의 지위와 경력으로 바뀌었지만 이어지는 항목 대부분이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KBS는 두 고발장이 단어나 문구를 극히 일부 달리한 수준이고 고발장의 결론 부분 역시 문구 하나만 빼면 나머지가 완전히 같다면서 이 두 고발장이 같다면 송 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당에서 그대로 고발을 진행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고요. 김 의원은 자신이 고발에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고 답했다고 전했는데요. 관련한 최 의원의 주장도 들어보시죠. 왜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김웅 의원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고발장에 있었던 잘못된 표기가 그대로 이어졌을까? 예.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최초 제보자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웅 의원이 어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제보자가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김웅 의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또 한 번 제보자에 대한 단서를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보자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알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또 의혹 주장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왜 제보를 했는지는 짐작이 간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알게 된 사람이다. 그다음에 왜 제보를 했는지도 짐작이 간다. 뭔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의혹이 터진 이후 제보자에게 연락을 해봤느냐 이런 물음에는 하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현역 의원이 전화를 걸어서 압박을 했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일부러 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제보자가 의혹을 폭로한 이유에 대해서도 짐작이 가는 바는 있지만 짐작을 가지고 지금 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면서 현재 그는 당직자는 아닌 것 같다. 어떤 신분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보자를 밝히라며 김웅 의원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제보자를 공개하고 취재 경위가 드러나면 윤 후보가 주장하는 정치 공작의 근거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니 누군지 알면 당연히 밝혀야 한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당내에서는 김 의원이 제보자 신원 보호에 나설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제보자를 밝혀 의혹 해소에 나서는 편이 김 의원으로서 의심을 벗는 방법이라면서 파편적 추정만 공개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보자를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 의원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제보자를 빨리 공개를 해라 이렇게 지금 재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김 의원의 말을 종합해보면 결국 국민의힘 내부 인사일 가능성이 크고 혹시 지금 다른 후보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김웅 의원이 모든 어떤 제보를 당 법률위에 제공했다고 했거든요. 아마도 법률위 관련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관련자일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좌우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이게 다른 캠프 관계자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정치 공작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웅 의원은 항상 그 사실대로 국민들께 밝혀주는 게 이 사건을 수습할 수 있는 거지 왜곡된 주장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면 SNS로 전달받았다고 한다면 그 전달받은 것을 다시 SNS로 전달하지 말고 인쇄화해서 출력한 후에 방을 폭파하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이 문제가 휘발성이 있는 위험성이 있는 비밀성이 있는 문제라는 걸 본인도 인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